안녕하세요. 브레인타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ADHD랑 우뇌형 아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보통 생각하는 ADHD 또는 우뇌형, 이 우뇌형이란 말도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자뇌형, 우뇌형 구분 자체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뇌 자체로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뇌형이니 자뇌형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하셨지만 정확한 의미 판단은 못해요. 보통 그냥 우뇌형이면은 예술 쪽이다, 자뇌형이면은 공부 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정확하게 우뇌형이 뭔지 자뇌형이 뭔지 이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뇌형 생각하면은 말 안 듣는 아이들, 천방지축인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우뇌형의 정확한 의미가 있고요. 또 자뇌형은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받아오는 이런 지능이 자뇌 쪽에 많이 쏠려 있는 아이들이 자뇌형이고, 이런 자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자그마한 자극에도 금방 자뇌형이 돼요. 그러면서 우뇌가 발달을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말 잘 듣는 아이니까 또 착한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착한 아이는 말 잘 듣는 아이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의지가 없는 아이들, 그냥 AI 로봇처럼 부모가 하려는 의지대로 따라오는 아이들을 착한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는 소유물이 아닌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하여튼 그와 반대되는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얘기하면 말 안 듣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 ADHD와 우뇌형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PPT로 만들어 봤고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DHD랑 우뇌형 아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뇌형 아이들을 ADHD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아이 자체가 일반 우뇌형인데 잘못된 훈육으로 아이가 진짜 후천성 ADHD 성향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목적은 ADHD랑 우뇌형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뇌형 아이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좌뇌형 중심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보수주의 사상으로 우뇌형 아이들을 많이 문제함이 전응하러 오해를 해요. 또 학과 공부를 잘해야만 IQ나 지능이 높다고 착각을 해요. 이 IQ나 지능은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지능의 큰 범주 안에 IQ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IQ하고 지능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착각이에요. 학습 집중력이 낮고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ADHD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강의는 첫 번째, 우뇌형의 특징에서 우뇌형과 우뇌형 아이들 특징, 우뇌형의 오해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ADHD의 특징에서 ADHD의 정의, ADHD의 특징, ADHD의 처방법. 이건 간단하게만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ADHD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강의할 일이 있을 거예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요. 그리고 ADHD랑 우뇌형의 비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통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오해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ADHD랑 우뇌형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뇌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뇌형은 모든 아이들이 우뇌형이에요. 언제까지? 만 24개월부터 만 7세 때까지 모든 아이들이 우뇌형이에요. 그리고 만 7세가 지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전부 다 좌뇌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뇌는 아이가 태어나서 약 5년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고요. 그 성장한 뇌세포 크기가 전부 다예요. 그리고 대뇌피질이 쌓이면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이 됐는데 우뇌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방법은 없어요. 성인이 돼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어렸을 때 우뇌를 키울 필요가 없죠. 성인이 돼서 우뇌를 키우는 방법은 없고요. 이런 거는 있어요. 어렸을 때 원래 우뇌 지능을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노출을 안 시켜줘가지고 자극을 못 받다가 원래 크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인이 돼서 그때 자기의 재능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발달하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있어요. 자, 만 24개월에서 만 7세 때까지는 보통 사회성을 위한 준비를 해요. 아이들과의 상호 관계, 선생님들과 또 부모들과 이런 관계 형성을 하는 준비 단계에 이 운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또 여러 가지를 듣고 말을 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언어 습득의 기초 단계를 위해 운해가 성장을 해요. 또 아이들의 이런 경험으로 인한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호기심 자극이 돼서 이 호기심으로 인한 경험 습득을 해요. 아이들이 많이 경험 습득을 하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놀이터도 가보고 산에도 놀러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모든 경험 지식으로 쌓이고, 이 경험 지식으로 쌓인 것 자체가 나중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15세 이후부터 그것들이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작용이 되니까 만 7세 이전에는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러 다니고 키즈카페 많이 가고 많은 것을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운해형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대충 20가지 정도를 적어봤어요. 운해형 아이들 특징 첫 번째, 대부분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보다 만들기, 그리기 등 예술을 좋아해요. 세 번째, 이론 학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운해형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론 학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론 학습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교 학습 이런 것들이에요. 이론 학습은 좌뇌에 있거든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뇌에 있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은 펜대 굴리는 걸 별로 싫어해요. 네 번째,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율동이든 예술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운해가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태권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여섯 번째,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아이가 운해형 아이들이면은 아이들이 별 얘기를 안 해요. 엄마가 혼을 내도 그냥 꿍 하고 있고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는데도 아이가 화를 많이 안 내요. 그러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형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강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형은 운해형이고 동생이 좌뇌형이거나 아니면 좀 싸가지 없는 아이예요. 동생이. 그러면은 형을 괴롭혀요. 동생이 형을 괴롭히는데 형은 운해형이라 동생이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형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쟤는 원래 가만히 있는 애다가 아니에요. 얘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동생이 뭐라고 하든 얘는 감정을 쌓아놓는 타입이에요. 상처를 계속 받아들여서 상처가 골이 깊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야지, 아이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얘는 뭐 우스운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아이가 빨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셔서, 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예민한 아이랑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말에도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 유아 시기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 잘 아이를 캐치를 해서 아이한테 좀 상처 주는 말 안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번째, 대부분 사교성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잘 노는 편인데, 여기에 부모가 개입하면은 쟤는 공부를 못하니까 사귀지 마, 쟤는 뭐하니까 사귀지 마, 쟤는 뭐하니까 사겨,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어떤 것만 개입하면은 아이 중에 욕을 많이 한다든지 많이 괴롭힌다든지, 좀 우리가 말하는 막말로 좀 싸가지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걸러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아이들 외에 이렇게 노는 것들은 그냥 내두시는 게 좋아요. 8번째, 대부분 많이 양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막 갖고 싶다 그러면은 양보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 욕심 부리는 애 있으면 그냥 다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는 부모나 선생님들 착각하는 게, 쟤는 많이 양보를 하니까 또 이게 막 졸르는 아이들한테 한 번만 더 양보해라, 형이니까 양보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보를 한다고 계속 양보가 의무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9번째,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부모님들이 고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해형 아이들이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조금 고지식한 분이세요. 잔해형 아이들도 고집이 있고요, 운해형 아이들도 고집이 있어요. 근데 잔해형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고집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욕심에 의한 고집이에요. 그런데 운해형 아이들은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형 아이들은 욕심에 의한, 운해형 아이들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10번째, 아이가 이유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을 혼을 내거나 아니면 훈육을 할 때 항상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1번째, 운해형 아이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과정상 잘했으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아이를 칭찬을 해주시는 게 맞고 거기에 위로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주셔서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열심히 한 과정을 아이를 칭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결과만 가지고 너 왜 9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왜 100점은 못 맞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아이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12번째, 아이들이 보통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자네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싫어해요. 근데 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생각과 창의에 관련된 뇌가 많이 발달된 상태니까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아이가 더 많은 창의성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3번째, 운해형 아이들은 보통 놀이학습 시 집중시간이 3시간 이상씩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뭐 10분 15분도 안 하는데 놀이 같은 거 할 때는 막 3시간 이상씩 하니까 제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해 집중력은 보통 3시간 이상씩 나와요. 그래서 운해 집중력이 3시간 이상 나오는데 만 60개월 이전에 오히려 아이들이 노는데 3시간 이상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1시간밖에 못 놀고 뭐 1시간 반 정도 놀고 아이들이 지쳐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해가 점점 소멸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린 개월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3시간 이상 집중을 할 수 있게 같이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놀이 학습할 때 그래도 더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것이 아이의 지능이 그곳이 제일 많이 활발히 발달된 상태예요. 그래서 놀이 학습할 때 3시간 이상 아이들이 관심 갖는 거 꼭 알아두셨다가 그것이 아이의 특별 지능이니까 그거를 더 발달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4번째, 아이가 튀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산하고 싶으니까 하는 행동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너무 심할 때만 살짝 제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15번째, 정신 산만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거 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이 정신 산만한 것은 만약에 공부를 시킬 때 공부하면서 뭐 딴 데 쳐다보고 뭐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부는 하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2분 3분 했다가 저쪽 가서 다른 거 했다가 또 한 1분 있다가 또 저기 가서 또 다른 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쉬지 않고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 이건 산만한 게 아니라 집중력 결여가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ADHD를 의심해 보는 게 좋죠. 16번째, 대부분 영어나 한글, 수학 등을 어려워해요. 이게 좌뇌가 성장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약 7살에서 8살 넘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히 운해형 아이들을 너무 이른 시기 시키다 보시면은 아이들이 학습
지연이나 여러가지 지능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줘서 아이가 문해영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그냥 기다려 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오히려 더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17번째, 원리를 모르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항상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수학을 하든 뭐 다른 과목을 하든 마찬가지, 더하기를 하면은 왜 더하기가 이렇게 되는지 개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두 자릿수 더하기가 들어가면은 왜 두 자릿수 더하기가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원이 들어가면은 왜 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알려줘야 되고, 모든 거 수학이 들어갈 때마다, 단원이 들어갈 때마다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자네 어머니들은 왜 한 번 알려주면 왜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운에는 원리를 알면은 이거는 평생 가요. 근데 자네형 사람들은 한 번 외운 거는 또 공부를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운해형 사람들은 한 번 배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그거는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 학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암기식 그런 교육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8번째, 연산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19번째, 단순 암기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리고 대부분 운해형 아이들은 언어 쪽 지능이나 수리 쪽 지능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또는 단순 암기를 타고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운해형 아이들은 조기 교육 시 지능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거 20개가 기본적인 운해형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일단 학습 집중력이 낮아요. 공부 집중력이 낮으면은 지능 저하나 문제아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운해형 아이들한테 보통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학습은 아이가 좌뇌가 성장하면서 하긴 하는데, 운해가 크면 클수록 좌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은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공부 집중력이 낮다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좀 운해형이라 좌뇌가 그닥 많이 성장이 안 한 아이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또 산만함과 주의력 결핍의 어머니들이 차이점을 몰라요. 다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산만함은 한 가지를 할 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의자에는 앉아 있으면서 여기저기 신경 쓰는 거 하다가 딴짓하고 이러는 걸 산만함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력 결핍은 이 앉아 있는 거 자체도 못해요.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저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신경 썼다 저기 신경 썼다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이에요. 그래서 이 산만함과 주의력 결핍은 다른 말이니까 이거를 동일시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때, 아이가 잦은 짜증을 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통 36개월 전후에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많이 부리면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짜증은 이런 기본적인 현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냐,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이 생때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때를 부린다고 어머님이 져가지고 그냥 계속 해주잖아. 그러면 아이가 버릇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일찍 차단을 하면은 다시는 아이가 생때를 안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때 부린다고 어머니도 같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은 아이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셔서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지나친 운의 집중, 이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만들기 등의 집중 시간이 너무 길 때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아이들은 6시간씩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운의 그쪽에 관련된 지능 발달이 굉장히 잘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6시간씩 하면은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를 레벨업을 시켜줘서 아이를 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 지능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관련된 뇌의 지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아이들이니까 그걸 잘 이용해 주시면은 아이는 그쪽의 전문 분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 공부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느린 학습이에요. 아이가 학습을 늦게 받아들여요. 학습이 느려요. 이런 아이들이 또 문제 있지 않나요? 뭐 전응화가 아닌가요? 아니면 경계성 지능이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조기 교육으로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좌뇌형 학습을 우뇌형 아이들은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든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라고. 또 학습지든 책 장사든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유아 시기 때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시켜가지고 우뇌형 아이들이 더 문제 성향을 띈다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꼭 참고해 주셔서 아이는 적정 시기에 시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AD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DHD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얘기를 해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그냥 주의력 결핍만 있으면은 ADD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H가 들어가면서 과잉 행동 장애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 범위가 부족하고 소화의 연령에 부적절한 과다 행동 및 충동으로 기능 수행 및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가만히 있질 못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고요. ADHD는 출산 시에 나타나거나 출산 이후에 곧 발달하는 뇌장애예요. ADHD 나중에 학교를 가가지고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어린 시기에 바로 나타나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그냥 말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가기 전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빵 터지게 돼 있어요. 일부 소아는 주로 지속적 주의력은 앉은 자리에서 좀 오래 하는 거. 이 우뇌형 집중력 자체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하는 거 자체도 오래 집중을 못해요. 또 집중력 과제를 완수하는 능력이 갖추기가 어렵고, 다른 소아들은 과할성과 충동성을 보이며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ADHD의 증상 및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ADHD란 발달 수준에 기대는 정도를 벗어나는 부주의성, 과잉 활동성 및 충동적인 양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 진단군으로 행동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의 심리적 결손을 수반하는 발달적 장애에 해당해요. 발달적 장애예요. 즉 주의가 산만해 어느 한 곳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실증을 내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집중을 못해도 실증을 내거나 막 화를 내진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눈치를 보지. 근데 얘네들은 바로 그냥 표정에 나타나요. 그리고 과다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싫으면 아이들이 집어 던지고 걷어차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아동은 대부분 정상 지능을 보이나 ADHD가 있었다고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능은 정상인데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성적, 유급 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자주 사고를 치고 가족이나 선생님,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ADHD는 출산 시 나타나거나 출산 이후에 곧 발달하는 뇌장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부 소아는 주로 지속적 주의력, 집중력, 과제를 완수하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다른 소아들은 과할성, 충동성을 보이며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의사는 소아를 관찰하고 부모와 교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단을 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 정신흥분제 및 다른 약물, 구조화된 환경, 일상, 학교 개입 방안 및 육아 기법 수정이 종종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는 신경 발달 장애예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소아는 종종 과열성 및 충동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ADHD는 행동장애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BMW라는 차가 있어요. 차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아이는 BMW라는 그 부품을 다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전기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전기장치가 뭐예요? 이 신경이에요. 이 전기장치가 제대로 발달 안 해서 어쩌다가는 시동이 걸리고 어쩌다가는 안 걸리고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급발진을 하는 게 아까 말한 충동성이에요. 또 가다 서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차는 정상이에요. 부품도 다 정상이었는데 신경 제어 장치, 그러니까는 이 전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거의 고급인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지. 이게 ADHD예요.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있는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물 치료 등으로 가능하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훈련으로 많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자, 성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HD는 소화장애로 보통 간주되고 항상 소화기 동안에 시작될지라도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떠한 거에 촉매제로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학적 차이가 성인기까지 계속되고 약 절반의 사람들은 성인기에도 계속 행동 증상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인 증상은 어떠냐면은 일단은 집중하기 어려워요. 집중이 두 종류 있다고 그래서요. 공부 집중,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 이 두 개 다 어려워요. 또 과업 완수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경향이 많고,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이런 과업도 있지만은 그날 하루 해야 되는 과업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초조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기분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대부분 성급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거랑 성급한 거랑은 달라요.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먼저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성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거는 그나마 생각을 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성격이 급한 거고, 생각을 안 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를 성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관계 유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성인기 동안은 ADHD 진단은 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ADHD 원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문해형이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좌뇌 성향이 너무 강해도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ADHD가 아니어도 이럴 수도 있고, 또 사회성이 떨어지면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ADHD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증상과 유사할 수 있어요. 알코올과 기분 전환용 약물을 오용하는 성인들이 또한 유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의사들은 ADHD 진단을 통해 성인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나 또한 주의 산만 또는 충동성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기록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요. ADHD 증상이에요. ADHD는 주로 주의력 유지, 집중력 및 과제 지속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거에 문제를 얘기를 해요. ADHD에 해당하는 소아는 과열성 및 충동성으로 보일 수 있고요. ADHD가 있는 유치원생은 대화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소아가 학령기에 이르면은 주의가 산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꿈틀댈 수도 있어요. 충동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소아가 고연령이 되면은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움직이며 충동적으로 말을 하고 쉽게 잊어버리며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ADHD에 걸린 소아는 보통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ADHD 소아 중 약 20에서 60%는 읽기, 수학 또는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장애를 겪어요.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완전한 숙제, 로 인해 낮은 성적과 같은 학원 문제와 실행력을 겪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좌뇌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운의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특히 공부를 하기 위한 좌뇌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실행력, 이런 것들이 전부 좌뇌에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 쪽하고 수리 쪽,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은 실행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또 부주의한 실수와 사려 깊은 사고의 부족으로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전두엽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소아는 마음은 다른 데에 있으며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딴 데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딴짓을 많이 해요. ADHD 소아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숙제, 일과 또는 기타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나의 과제를 완수하지 않고 또 다른 과제를 하는 경우도 빈번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운해형 아이들도 그래요. 요거를 한다고 이게 ADHD는 아니고 요거는 운해형 아이들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운해형 아이들도요. 이에 해당하는 소아가 청소년이 되면 자존감, 우울증, 불안감 또는 권위에 대한 저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린 소아의 약 60%는 분노 발작과 같은 문제를 보이며 대부분 고연령 소아는 분노를 잘 참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ADHD 원인은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딱 이렇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ADHD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없지만 유전적인 인자가 종종 존재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 ADHD는 신경 전달 물질, 뇌 내에서 신경을 자극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요게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일부 위험 요인도 있어요. 낮은 체중으로 아이가 나왔을 때, 두부 손상, 머리에 손상을 입었을 때, 뇌에 감염이 있을 때, 철분이 결핍이 됐을 때, 폐색성,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을 때, 뇌에 산소 공급 같은 게 제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거고, 납에 노출됐을 때.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납이 들어간 거 이거 잘 알아보시고 음식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이에요. 아이를 낳기 전에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또는 코카인 이런 것들에 많이 어머니가 드셨을 때 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출산 전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임신 3개월 이전이에요. 임신 3개월 이전에 임신한지도 모르고 술, 담배 이런 코카인 등을 했을 때 아이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ADHD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능적으로 기형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항상 계획된 임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DHD 징후가 있어요. 모든 징후가 나타나야만 주의력 결핍, 가행동 장애로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징후가 뭐예요?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나 진단을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 징후가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ADHD 통합 유형을 진단하기 위해 각 그룹에 6개인데 요거는 다음번에 나와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집과 학교 징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괜찮고 밖에만 나가면 이상해. 또는 밖에서는 제대로 하는데 집에서만 이상해.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른 행동을 보여. 이건 ADHD가 아니에요. 집안이 문제인 거예요. 집안의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은 밖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른들이 문제인 거지. 근데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아이 행동이 똑같이 이상 증상을 보여주면은 이거는 조금 뇌 쪽으로 문제를 보시는 게 맞아요. 또 이런 징후가 사회적 또는 학업적 기능의 수행에 방해가 되어야 돼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아이가 공부는 잘해. 그러면은 이거는 주위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ADHD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HD 징후에는 주의 산만 징후가 있어요. 종종 세부 상황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학업과 놀이 중 주의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직접 말을 할 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과제를 완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니까는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려는 걸 안 하는 거야, 끝까지. 또 과제 활동을 구성하는데도 아이가 어려워하고, 정신적 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고 잘 잊어버림. 여기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몇 가지요? 6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과잉행동과 축동성이에요. 이거가 있으면은 ADHD고요. 이것이 없으면은 ADD예요. 그래서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꿈틀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교실 내 제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종종 빨리 뛰다니거나 과도하게 기어 올라가거나 조용히 놀거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모터로 작동하도 종종 계속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 발, 막 이런 거를 계속 움직이는 거야. 쉬지 않고. 이런 아이들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또 얘기할 때 이게 막 괴팍적으로 쌍소리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필터링 안 걸치고 그냥 막 세게 얘기하는 아이들. 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경향이 종종 있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대답을 하는 거지. 또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참지를 못하는 거야. 자주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끼어들어요. 요거는 어린 유아시기도 있고 학교에 갔을 때 이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6가지 이상의 행동이 있었을 때 과잉행동 충동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6가지 이상이요. 그래서 ADHD 진단은 징후의 수, 빈도의 강도를 기준으로 ADHD를 진단을 해요. 소아는 6가지 이상의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 징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ADHD 통합 유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룹 있죠? 그룹에서 6개예요. 징후는 2 이상이 분리된 환경, 보통 집과 학교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집이나 학교에서만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특정 상황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ADHD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징후가 소아의 발달 수준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두드러져야 하며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돼요. 종종 AD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관찰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보는 거랑 선생님이 보는 거랑 또 소아 전문의가 보는 거랑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운해형인데 저쪽에 심리 상담사가 보기에는 ADHD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심리 상담사들도 운해형, 잔해형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좀 문제 있으면 다 ADH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ADHD라고 이렇게 처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ADHD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 가서 하세요. 동네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또한 주로 주의가 산만한 소아에 대해서는 학업 성취도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까지 ADHD를 관가하거나 지나칠 수가 있어요. ADHD에 대한 검사실 검사는 없어요. 다양한 행동 및 발달 양상에 대한 설문지는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ADHD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그 개인적,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학습장애는 흔하기 때문에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많은 소아들에게 심리검사를 하여 ADHD 여부를 진단하고 주의 산만의 원인으로 또는 공존하는 문제로서 특정한 학습장애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신체검사와 때로는 다양한 혈액검사와 또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기타 검사도 실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보고 얘 ADHD 아니에요 라는 거는 완전히 성급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복잡해요. 진단을 하는데. 근데 쟤 ADHD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ADHD 치료는 정신흥문제, 행동교정, 소아는 행동요법과 자극제로 치료를 해요.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소아가 학교와 다른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어린 소아는 병행요법으로부터 효과를 봐요. 미취학 소아의 경우 행동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운해형과 ADHD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주 오해하는 내용과 오해의 위험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운해형과 ADHD랑 어른들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왜 오해를 하냐?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돼 있어요. 따라서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부에 관심 없고 아이가 의지가 강할수록 이런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을 찍어요. 또 쉬운 육아예요. 요즘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쉬운 육아를 선택을 해요. 또 어머님들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이런 자존심 싸움의 희생양이 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오해하는 게 아이가 정신이 사나워요. ADHD 아닌가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ADHD 아닌가요? 아니면은 경계성 지능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너무 뛰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뛰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이가 운해형이라 뛸 수도 있고 쓸데없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뛴다. 이거는 이제 좀 문제를 봐야죠. 근데 뭐 그냥 평소에 그냥 뛰는 걸 좋아해. 그러면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부모 생각에 말을 안 듣는
그러면은 부모가 너무 고지식한 거지. 부모 말을 꼭 100% 들을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은 부모가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이런 부모가 와가지고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 말을 들으라는 소리는 부모가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인데 그 말을 들으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행동을 아이가 안 해요. 정상적으로 된 행동을 할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모가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일이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운해형 아이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념 학습 아까 얘기를 했죠. 이걸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부하려 앉아 있는데 아이가 산만해요. 앉아는 있는데 산만하잖아요. 이거는 ADHD 특성이 아니라 일반 운해형 아이들의 이런 산만함의 특징이니까 이런 거는 ADHD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을 ADHD라고 오해를 하면은 뭐가 위험하냐? 일단은 ADHD로 오해하는 순간 아이에게 엉뚱한 처방을 내려가지고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능이 더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오해로 부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엇나가는 육아가 있어요. 그래서 ADHD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또 잘못된 치료 학습이에요. 아이가 ADHD가 아닌데 그런 애들만 모아놓고 치료하는 곳에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 자신을 문제아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 나는 문제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와 아이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어머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착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ADHD랑 운해형 아이랑 잘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ADHD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운해형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랑 ADHD랑 다른 점은 운해형은 그냥 산만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산만해. 근데 ADHD는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도 그나마 조금 절제를 해요. 엄마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아니다든지 이럴 때는 좀 절제를 하거나 또 엄마 아빠가 해줄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이러는데, 일단은 ADHD는 생각보다는 하고 봐야 돼. 행동이 먼저 나가 돌발적으로.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 있으면 2-3시간 이상씩 하고 길면 6시간 이상씩도 해요. 근데 ADHD는 그 좋아하는 것조차도 오래 못하고 하다 말고 또 딴 거 하고 좋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운해형은 본인의 의지대로 부모와의 의견이 대립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부모와의 이런 의견 대립이 있는데, ADHD는 그냥 말을 안 들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고집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의 달라요. 또 운해형은 학교 학습이 그냥 늦는 편이고요. 가다는 들이는데 좀 늦는 편이에요. 근데 ADHD는 학교 학습 자체가 힘들어요. 일단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계속 옆에 있는 아이들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언어나 수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린 거는 느리면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 학습을 하는데도 다른 아이들보다 한 3년 정도 늦을 수가 있어요. 뭐 6학년이 됐는데 한 3학년, 4학년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따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늦어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특수학교나 놀이 위주의 학교 이런 데로 가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운해형과 ADHD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운해형 아이들이 많이 오해를 사요. 그래서 ADHD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아이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판단을 하실 때 일반 동네 심리상담소에서 하지 말고 꼭 대학교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전체적으로 뇌파 검사까지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동네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 치료학습까지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한 상술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운해형 아이들과 ADHD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 다음번에는 ADHD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